네, 첫 번째는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뭐냐? 비타민C 치료 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왜 혈중 농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치료해 보면 항암 방사선 수술,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잖아요. 그 다음 치료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그 고주파 온열 치료, 비타민C 치료, 면역 치료, 이 세 가지를 저희 같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비타민C 치료인데 그 비타민C 치료 중에서도 왜 혈중 농도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타민C를 갖고 얘기하면은 그냥 영양제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영양제가 치료제의 개념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검사가 필요해요. 우리 비타민C 암만 먹어도 주사만이 치료 효과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혈중 농도를 경구로서는 못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사를 해도 다 똑같이 주사냐?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혈중 농도 용량을 찾아서 줄 때 그분한테 이제 맞는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치료는 사실은 이 타임라인, 비타민이 시작된 거는 195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획을 걷던 게 뭐냐? 1971년대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이라는 걸쭉한 저희 비타민 치료하는 스타 같은 분이셨죠. 이 분이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치료를 하면서 비타민이 암세포를 죽이고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왔죠. 그걸 가지고 미국 NIH 국립보건원에서는 그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모텔 박사 보고 진짜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이 했을 때는 암 환자의 생명기간도 연장시켰고 또 치료에서 완치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메이오 클리닉에 모텔 박사가 연구를 할 때는 그렇게 치료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의료라는 것은 그 모텔 박사, 메이오 클리닉의 자료만 가지고 인정을 안 해버렸죠. 근데 이 두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라이너스 폴링은 주사요법을 썼고 모텔 박사는 그 경구제를 썼다는 거죠. 그거를 밝혀낸 게 누구냐? 미국 NIH 국립보건에 있는 마크 레빈 교수예요. 그 마크 레빈 교수가 2004년도에 그 논문을 한 편 냅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은 경구로 줄 때는 충분한 용량을 못 올리고 혈중 농도, 주사를 쓸 때만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되면서 암을 죽일 때는 비타민C는 반드시 정맥 주사를 해야겠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 이후로 계속 타임라인식으로 연구들이 계속 진행돼서 지금은 비타민이 암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구에 반대를 했고 비타민의 효과가 없다 했던 메이오 클리닉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이 비타민C에 대한 생각, 저도 최근에 이제 찾아보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실제 비타민C가 암을 치료하는데 그 효과가 보여준 대규모 연구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일부 예비 연구에서는 표준법과 함께 비타민C를 썼을 때 결국은 그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파마콜로지컬 아스코베이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도 지금은 비타민C가 하나의 가능성, 그러니까 단독요법보다는 항암제와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암세포는 작잖아요. 이 작은 암세포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가 결정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작은 암세포일 때는 크게 문제를 유발시키질 않아요. 근데 이 작은 암세포가 2개로 크고 4배로 크고 8배로 크고 16배로 크고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의 장기에 손상을 주고 조직에 손상을 줬을 때 결국은 우리는 암세포로 인해서 이제 몸이 망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C는 어떻게 암을 죽일 수 있을까? 과거에는 비타민C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가서 암세포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암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 NK세포, T세포, 수지장세포, 보통 우리가 3대 세포라, 면역세포라고 하잖아요. 얘를 비타민C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기능을 좋게 해줘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 바로 SVCT2라는 수송체 개념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면역세포를 통해서 공격하는 쪽이 더 많이 설득되고 이해되고 실제 임상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SVCT2가 높았던 사람들이 비타민C 단독요법을 했을 때 더 결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보면은 그 항암제를 크게 세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세포독성 항암제예요.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이는 항암제. 근데 이 항암제는 치료 결과는 좋은데 부작용 때문에 오랫동안 못 써요. 그래서 이제 한계를 느꼈죠. 그 다음에 발전된 게 뭐냐? 표적 항암제. 암세포에 있는 특정 수용체와 작동해서 암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약이 글리백이잖아요. 글리백이 이제 백혈병 때 써서 놀라운 결과를 했고, 그 다음에 폐암에 썼던 이레사, 타세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그런 작용을 했고, 근데 얘네들은 암을 100% 죽이지는 못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해 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항암제가 뭐냐?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우리 면역세포가 얘를 잡아주면은 당연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데 왜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암세포 내에 있는 특정 수송체가 결국은 면역세포에 있는 수송체와 작동을 해서 결국은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PDL1이라는 이제 개념이죠. 이때 나온 게 뭐냐? 키트루다 여보의 옵디보 같은 면역 항암제인데 바로 안티 PD1을 작용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방해하는 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역세포, 가장 대표적인 게 T세포인데 이 T세포가 어떤 사람은 더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은 더 효과가 없을까? 그거를 이제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C예요. 비타민C가 면역세포인 T세포로 잘 들어갔을 때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더 잘 죽인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쓸 때 비타민C를 병행요법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가 그 면역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SVCT2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면역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림프구예요. 림프구는 어디에 있냐? 바로 백혈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뭡니까? CBC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CBC라는 거는 일반 혈액 검사인데 그 백혈구, WBC라는 백혈구를 검사하고 그 헤모글로빈 그리고 혈소판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백혈구에서는 대표적인 게 중성구가 있어요. 중성구가 수치가 낮으면은 항암 치료를 못 해요. 왜? 항암을 할 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해서 이 수치를 확인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성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림프구입니다. 왜 림프구가 중요하냐? 림프구는 바로 암세포랑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체크할 땐 바로 림프구고 그 림프구에 바로 NK세포, T세포, 면역세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들이 얼마나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 관건인데 그게 바로 비타민C죠. 비타민C가 글로 잘 들어갔을 때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2000년도 초반에 미국 그 리오단 클리닉 가서 이제 비타민C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리오단 박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 내에 비타민C가 얼마만큼 잘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백혈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바로 SVCT2고 그 백혈구, 림프구 속에 SVCT2가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C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 SVCT2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도 비타민C는 도움이 돼요. 단
고용량, 우리가 보통 60g, 뭐 100g 이런 용량을 쓰는 게 아니라 혈중 농도 200에 맞춰서 한 30g, 40g의 용량으로 해서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만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자라도 백혈군의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는 더 비타민 치료에 반응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면역. 암과의 싸움은 결국은 면역과의 싸움이에요. 그 면역세포, NK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그리고 그 B세포 등 이 얘네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세포들 내에 비타민C 농도도 많고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도 적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맞느냐는 모르지만은 같이 병행할 때 좋은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혈병, 비타민C가 백혈병의 효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백혈병은 혈액 속에서 비로 만나는 세포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여러 가지들 세포들 있죠. 얘네가 제대로 성장을 아주 이상적인 세포들과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는데 이 세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냐? TT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뮤테이션, 변이가 생기면서 결국은 얘의 기능은 뭐냐? 세포라 너를 죽어라고 하는데 죽지를 않고 얘가 계속적으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고 백혈병인 거죠. 그때 비타민C가 이 그 SVCT2를 통해서 그 암세포 내로 들어가서 이 TT의 뮤테이션을 막아줘요. 그러면 세포가 너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이 비타민C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백혈병 환자들한테 비타민C를 제일 처음 썼던 분은 바로 삼성서울병원, 옛날에 그 1997년도 2000년 초반에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로 계셨던 박찬영 교수님이 그 백혈병 환자들한테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지금은 이제 미국 시애틀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임상 연구를 했는데 뭐 지금은 더 좋은 약들이 나와서 그 다른 약으로 항암제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SVCT2 검사를 하고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맞는 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VCT2 검사라는 건 뭐냐? 저희 병원에 와서 했던 분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비타민C가 고용량 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SVCT2입니다. 그게 만약 높게 나오면 정말 적극적으로 비타민이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3번 이런 식으로 맞아도 더 좋고요. 만약 그게 결핍이 되어 있다. 결핍한 사람들이 보통 한 30%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비타민C를 맞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비타민C는 맞되 고용량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용량, 보통 우리가 30g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를 맞아서 항암제 부작용을 막아주고 또 하나는 그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SVCT2 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동안 SVCT2가 작년에 3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0명의 환자분들이 이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위암, 대장암, 식도암 같은 소화기암 환자분들이 이 수송체가 높게 나왔고 백혈병, 그 골수정, 뇌종양 등 이런 일부 암들이 있고 또 어떤 암들은 또 수송체가 적게 그 결핍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뭐냐? 수송체가 높은 사람들은 무조건 비타민C를 맞아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수송체가 결핍이 아니고 나오면은 고용량으로 맞아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수송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더 치료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수송체가 나오면은 고용량 하면은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수송체가 안 나왔다고 해서 비타민을 안 맞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비록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그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그 비타민C 용도를 체크하고 거기 용량을 맞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송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고용량인데 그 고용량은 어느 정도야? 혈중 농도 400이에요. 그럼 수송체가 없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혈중 농도 200 정도에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용량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사하냐? 최근에는 이제 검사 방법이 나왔죠. 20g을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400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20g 맞는데 100이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의 목표 용량은 80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14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 용량은 60g이 되는 겁니다. 이 이상 맞으면 안 되냐? 맞으셔도 돼요. 근데 최소 그 정도 이상은 맞았을 때 항암 효과를 나타내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사실은 귀찮을지 모르지만은 그 검사, 조그만 피 한 방울이 결국은 치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가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꼭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혈중 농도를 꼭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혈중 농도를 중요시 생각해요. 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폐암 환자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 56세 남자인데 폐암 환자 진단받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고용량 비타민을 써서 결국은 암의 재발을 이제 막아줬는데, 이분한테 썼던 용량이 뭐냐? 혈중 농도 400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HPLC라는 기계, 큰 병원에서만 가능해요. 그 기계가 있어야만이 검사를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바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가 있는데도 그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옛날 방법으로 몸무게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힘든 게 아니고 금방 나와요.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했을 때 내가 신뢰도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 결과도 더 좋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병원들을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150군데 병원 정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 가서 꼭 검사하고 맞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연구 중에 이제 교모세포종에 대한 연구인데, 사실은 교모세포종에 대한 논문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1상, 2상, 3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뇌종양 중에서 4기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보통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도 1년 이상을 살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때 비타민C를 고용량 요법, 혈중 농도 여기는 350 이상 썼을 때 치료 결과들이 더 좋다는 이제 연구들이 나왔어요. 1상하고 2상이 나왔는데, 실제 기존의 항암하고 방사선을 했던 군보다 이 항암 방사선과 더불어서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 최소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생존 기간을 늘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 보면은 진짜 뇌종양인데 비타민C 맞으면서 5년 동안 재발 없이 잘 보낸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 환자, 교모세포 환자들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비타민C 치료 꼭 명심하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면역항암제, 앞으로는 면역항암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사실은 작년에 제일 많이 썼던 항암제가 키트루다라고 합니다. 이때 비타민C를 병행하게 되면은 치료 결과가 좋다는 동물 실험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더 확인시켜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상 연구 몇 가지만 이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암 환자한테 4기 대장암 환자한테 한 구는 항암제만 했고 한 구는 항암제 더하기 비타민C를 병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행을 한 비타민C를 병행했던 군이 항암제만 했던 군에 비해서 치료 결과가 더 좋다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병행하는 거를 이제 대장암 환자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특히 KRAS 뮤테이션, 이 대장암 환자들은 이제 KRAS 뮤테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군들이 암군 없는 군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면은 비타민 C
KRAS 뮤테이션 있으면 반드시 비타민C 병행요법을 해줄 걸 추천하고요. 특히 그 SVCT2가 병행돼 있다면 더더욱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연구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췌장암 환자, 4기 췌장암 환자한테 그 두 군으로 나눠서 한 군은 항암제만 썼고 한 군은 항암제와 더불어 비타민C를 병행요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비타민C를 병행했던 군이 그 항암제만 썼던 군에 비해서 거의 생존 기간이 2배 이상, 2배 정도 나와 있어요. 정말 엄청난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못할 만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는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이제 과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전체 생존 기간 비타민C하고 항암제를 했을 때 16개월, 표준 항암은 8.3개월. 정말 놀랍죠. 거의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도 그 비타민C를 병행할 때가 6.2개월, 표준 항암 할 때가 3.9개월로 더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나왔고, 통계학적으로 0.05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타민C는 아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부작용도 없고 환자 항암제처럼 삼해질을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항암제의 효과를 올려주고 부작용을 막아주기 때문에 하는 게 더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병원 이제 결과인데요. 림프종 환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 달에 이제 목에 림프종이 만져져서 대학병원에 내어냈더니 림프종이 조직 검사를 했더니 림프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는 아직 사이즈가 적으니까 좀 더 관찰해서 얘가 더 많이 퍼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항암 치료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무섭잖아요. 사실 암이 있는데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있기를.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SVCT2 검사하고 SVCT2 수송체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비타민C 치료를 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 만져졌던 게 안 만져졌어요. 그래서 본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본병원에서도 CT상에서 암이 많이 줄었다고 해갖고 또 6개월 후에 더 관찰하기로 하고 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봤던 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환자는 이제 담도암 환자인데요. 74세 담도암 환자인데 이분이 담도암 2기 진단하에서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죠. 근데 1년 만에 이제 재발을 했어요. 근데 환자분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항암을 해야 되는데 담당 교수님이 지금 컨디션으로 항암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니까 한두 달만 지나서 체력 좀 올려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하자고 얘기를 하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병원에 온 이유는 영양제 맞으러 왔다가 영양제 맞고 체력 좀 회복하고 그러면서 SVCT2 검사하니까 SVCT2 이제 수송체도 나와서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래서 비타민 치료하고 나니까 이 수치가 한 2달 했는데 암 수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CT상에서도 보였던 종양이 확 줄어서 어느 부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또 담당 교수님이 놀라면서 그러면은 한 3~4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하고 갔고 지금도 환자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 준 거는 좋은 환자들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분은 이제 위암 환자. 이분은 이제 위암 4기 진단 하에 수술이 안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항암 치료하고 사이즈가 줄고 그와 더불어서 온열 치료하고 비타민C 치료도 하고 이뮨셀도 했어요. 물론 이분도 SVCT2가 이제 나왔던 분이라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복막내 암이 없어지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몇 번의 항암 치료한 다음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온열 치료, 이뮨셀, 비타민 치료하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적 관찰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 있는데 이분은 4기 환자였는데 대장암 처음에는 이제 대장암 3기, 처음에 4기였구나. 처음에 4기 진단받고 수술하고 간도 자르고 항암 치료한 다음에 잘 지내다가 이분이 재발이 됐어요. 목 쪽에 이제 재발이 돼갖고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비타민 치료도 하고 온열 치료도 했던 분이에요. 물론 이분도 SVCT2가 나왔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방사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목에 있는 암이 없어진 다음에 지금 5년 동안 열심히 치료해서 지금 이제 5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좋은 결과를 내서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관절하고, 저는 지금도 이 환자분한테는 뭐 지금은 암이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서 비타민 주사 꼭 맞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맞음으로 인해서 면역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하는, 5년 지났다고 사실은 기본적인 1차적인 안심은 되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환자는 이제 담도암 3기 환자인데,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이제 소개했던 분인데요. 이분 2016년도에 이제 대장암 3기 진단 받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안 됐던 분이요. 이 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 삼성서울병원 가서 이제 양성자 치료를 했어요. 양성자 치료하고 나서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게 바로 비타민 C하고 이뮨셀하고 고주파 온열 치료, BSD 2000. 이걸 했던 분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5년 동안 그 치료를 해갖고 완치가 돼서 지금은 암이 있지만은 활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그게 저희가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제 그 검증이 됐던 거죠. 이분 역시도 이제 SVCT2가 나왔던 분이긴 합니다. 암 치료라는 거는 비타민C가 비록 100%는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C 치료에 효과가 있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뭐 그 SVCT2가 높은 사람은 고용량을 쓰지만은 낮다고 해서 검출이 안 됐다고 비타민C 치료를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면역을 올려주는 데는 혈중 농도 200까지만 올려줘도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은 꼭 꾸준하게 맞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치료라는 건 항상 그래요. 정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정답이에요. 오히려 포기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 주위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쿠스마을의 법칙, 일명 쿠스마을의 격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 없으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호스피스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호스피스 안 가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체력만 유지가 되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체력이 계속 유지가 돼서 버텨만 주면은 약들은 계속 개발이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뭐 몇 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이렇게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다음 약이 나와서 완치 판정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